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 4차 산업시대에 어떻게 자녀들을 기를 것인지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백소영 교수님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키워드로 주체성, 창조성, 관계성이라는 이 세 개의 키워드를 제시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개의 키워드 모두는 성경적 가치관으로서 다가올 새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길은 교회를 통한 성경적 가치관들이 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계속 그만 한 5번 한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사실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모시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셨을 텐데 저도 마음의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앉아보기를 1시간 동안 보신 뭐라 그랬죠? 열매를 따셔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그 걱정이 심해서 그랬는데요. 기차 시간을 제가 이렇게 좀 여유있게 못 와가지고 4분차로 놓쳤어요. 얼마나 새하얘지던지 이 동대구로 오는 기차가 많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띄엄띄엄 있는 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서 웬만한 기차는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히 이렇게 또 얼굴 마주보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지난 시간에 그 강의한 내용이 벌써 한 달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앉으신 분들 중에도 한 달 전에 우리 무슨 얘기 했더라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그 요약 타임 이렇게 하기에는 또 시간이 또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요. 한번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한 달 동안 굉장히 바쁘게 살아서 지난 시간 얘기에 이어서 반복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내려오는 동안에 봤더니 이 맨 얼굴을 어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네, 해주셨는지 그냥 그래 내가 50대니까 참자 내가 3040이었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사진도 찍었거든요. 그냥 이제 강의 내용을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왔는데 계속해서 제가 오늘은 팁을 드린다고 얘기를 계속 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1세대야 뭐 거의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2세대, 3세대, 4세대라는 세대 구분을 하면서 부모 되기가 시대와 상황의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다 보니까 그 시대가 그려놓은 금이나 선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하는 그 부모 되기를 실천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아이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지도 않거니와 여러분이 사는 세대가 3세대 말쯤이라면 이 3세대의 금도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한 금이나 선이 아니다. 이 얘기를 이제 사회학적인 분석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해드린 건데 그때 말미에 나왔던 유일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사람을 딱 3세대, 4세대로 나누냐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에 적극 공감하면서요. 아마 한 달 동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나 2세대인가? 3세대인가? 아니면 4세대인가? 내가 나이는 겨우 30대 중반인데 나 여지껏 내가 생각해온 나의 선과 금은 2세대의 적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바로 그러려고 만든 게 그런 유형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부분은 내가 딱 2세대에 들어맞는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나는 3세대 엄마구나 전반적으로 나는 2세대 엄마구나 이거를 파악하시도록 위치를 만들어 드린 거고 실제로 아마 많은 엄마들이 요즘 젊은 3040 부모님이라면 한 3.4에서 3.6 사이실 거예요. 말하자면 한 5년 전만 해도 달랐어요. 5년 전만 해도 3세대적인 교육이 그러니까 상당히 획일화되어 있으면서도 무환경쟁으로 치다르면서 어떤 특정한 종류의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그 3세대 교육이 그래도 효과적일 거라고 믿는 엄마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빠르게 제가 특강을 다니면서 체험하는 것은 이게 한 진짜 5, 6년 사이에 많은 엄마들이 이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뭔가 대안, 요즘에 대안이란 말 되게 많이들 쓰시잖아요. 대안적인 부모상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4세대 부모라는 말에 조금 관심들을 가지셨던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3세대는 지금 많이들 실천을 하고 있는 어떤 모형이 있으니까 아는데, 나 4세대 부모 좋은 것 같아서 되고 싶긴 한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 애를 냅두면 되나? 이러면서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휴대폰이 4G를 넘어서 5G가 나왔는데 4세대 부모가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는 5세대 부모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일종의 4세대는 이제 세대 구분이기도 하지만 굳이 우리가 5세대, 6세대라고 가지 않아도 될 것은, 말은 4세대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원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원래 부모님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란 이런 자세로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원안으로서의 4세대이기 때문에 제목은 그렇게 붙였지만 이 4세대도 뒤처질 것이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4세대의 가장 전형이 되는 한 인물을 성경에서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나와서 읽는 거 부끄러워 하실까봐 그렇다고 3세대 중에 누가 제일 빨리 찾으시겠어 이러기는 뭐하니까 누가복음을 다들 펴시면, 뭐 성경책이 있으시면 펴시고 모바일 앱으로 보셔도 되고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인데요. 저 자꾸 맨날 이런 거 걸어, 오늘의 책은 이 책인데 이게 살아내고 살려내고라는, 그러니까 저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독교 서인역자로서 이제 읽어가면서 키워드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키워드로 제가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윤리적인 일종의 모토를 정하시오라고 하면 저는 살아내라, 살려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꼽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쭉 풀어낸 그냥 편안한 책인데요. 지금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을 크게 낭낭하게 읽어주시는 분께 이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 다 보고 계시니까 너무 목소리 크지 않게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루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을 집중해서 보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짧게 상황을 우리 버전으로 살짝 감정이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에요. 연락을 할 수도 없어요. 아이랑 야 너 어디야? 왜 그래? 이런 것도 안 되고,
더군다나 동네도 아니에요. 우리 동네도 아닌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구에서 서울 간 거예요. 대구도 아니죠. 사셨던 곳이 훨씬 더 이제 지방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서울에 갔는데 그것도 종교 행사를 위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게 항상 많이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핵가족만 가면 사실 다 챙기면서 가는데 요즘에도 보면 여러 가족이 함께 어디를 가면 대식구가 가면 심지어 휴게소에서 우리 차에 내 아이가 안 타도 뭐 고모차 탔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외삼촌 차 탔나 보다. 그러니까 애들끼리 이제 또래끼리 막 우르르 몰려고 타니까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슷한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수님네 가족만 간 게 아니라 온 일가 친족이 다 간 거거든요. 근데 종교 행사를 정말, 그리고 1년에 한 번 가는 거니 얼마나 다 들떠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센터. 특히 12살짜리 소년의 눈에는 별게 다 신기해 보였을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에서 이제 애가 잠깐 안 보여도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 긴장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보다 오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심지어 가다가 사흘길, 제가 열심히 입장을 해놓고도 가다가 예수가 옆에 없어라는 걸 발견한 게 언제쯤이죠? 사흘길을 가다 맞죠? 그러니까 사흘길을 가다가 아들이 없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무심함이 아니라 이제 뭐 워낙 그냥 그러던 시절인 거죠. 그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거슬러 가면서 이제 왔던 데를 계속 괜찮아요. 예. 계속 찾아가지고 가다가 또 역시 그것도 그날 찾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참 만에 예루살렘 성문에 가봤더니 내 아들이 너무나 태연하게 율법교사들하고 앉아서 율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발견을 하셨어요. 내 태어난 12살 아들을.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엄마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놈의 지집에 엄마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 이놈의 지집에 내가 얼마나 그 말로만 하실 것 같아요. 등짝 한번 때리시는 것 같아요. 일단 두대 패고 시작. 아, 예, 일단 등짝 2대 패고 시작한다. 많이들 그러신가요? 근데 아니, 전혀 나쁜 건 아닌데요. 저희가 그랬지만 세대별로 치면 1, 2, 3세대 중에서는 2세대 엄마가 제일 좋은 엄마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히 2세대 엄마의 반응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 왜냐면 1세대 엄마는요, 애가 사라져도 언제 오겠지. 왜냐면 1세대 엄마는 밭 깔고 농사하고 막 사는 게 힘들어서 애가 나가도 언제 오겠지 뭐 이러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엄마지 그렇게 막 찾아 나설 수 있는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막 애를 찾아 나서서 애 태우고 너 어디 갔었니 이러고 등이라도 한짝 때리는 엄마는 2세대예요. 왜냐면 감사. 왜냐면 정서적으로 너무 아이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3세대 엄마는 그 상황을 딱 보고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걸요. 먼저 예수님한테 예수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제 12살 아들이니까 예수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요셉, 우리 예수가 천재인 것 같아요. 얘가 12살인데 이 예루살렘 센터에 있는 어마어마한 율법교사들하고 말을 하는데 안 밀려요. 얘는 왜냐면 거기 유대인들은 율법을 해석한다는 게 최고인 거니까. 얘 아무래도 조기 교육 필요하고 중앙에서 교육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나 예수랑 예루살렘에 남을게요. 당신은 이제 빨리 갈릴리로 돌아가서 잠도 좀 적게 자고 목공일 더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어서 예루살렘으로 붙이세요. 하고 놀라시는데 아니 이게 3세대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사실 많은 3세대 부모들이 그런 결정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오죽하면 지난번에 제가 아빠는 왜? 라는 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가정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라지는 게 무책임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3세대적 책임 때문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새 빨리 돈을 벌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예수를 최연소 율법학자를 만듭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마리아는 3세대 엄마인 거죠. 그쵸? 기원 후 한 12년을 살면서 무려
예, 막 2000년을 앞서서 3세대 엄마의 원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이 제가 적당맘 재능맘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적절한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질문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아들이 벌린 거잖아요. 엄마 입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물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물어야 돼요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원아으로서의 부모의 가장 중요한 자세인데요. 저희는 생각보다 묻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 아들 태극기, 펄럭이는 태극기 이야기했듯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금선에 맞춰서 칠하라고 그런 건데 너는 왜 뒤집어서 칠했니? 라고 한 번만 물어봐 주셨으면 금방 해결될 이야기를 되게 많은 어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준에서 그쵸? 선생님이든 엄마 아빠든 부모가 생각하는 그 기준, 윤리관, 도덕관, 뭐 자녀의 바른 자세 이런 그 부모의 기준에서 벌써 딱 판단을 해서 아이에게 야단을 치거나 벌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예수님 얘기 다시 돌아올게요. 저는 저희 아들이 저랑 되게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바로 이 성경 구절, 이 마리아가 했던 말하자면 마리아도 먼저 물었어요. 아들 얘기 좀 이따 해야겠네요 하고. 근데 아들도 이렇게 대답하죠. 예, 이 대답도 참 만만치 않아요. 예, 손이 계속 올라갈 만한 대답이죠. 어머니,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옆에 있던 요셉도 손이 올라갈 만한 일이죠. 네 아빠가 누군데?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예, 물론 특별하게 낳은 아이입니다만 그래도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고 이 엄마도 말하는 뻔세 봐라 막 이러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성경 구절이요. 이 양측 모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돼 있어요. 대답은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요놈 봐라 이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쪽에 데이터가 쌓이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넘긴 게 아니라 이 말을 기억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죠. 내 아이는 12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대답을 했어. 이런 걸 담아둔 거죠. 저는 이 엄마가 담아둔 엄마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0살에 아들이 굉장히 황당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3년 뒤에 십자가에서 아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들 편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기억하기에 누적치가 없으면요. 우리 엄마들 말이 되느냐 아들아 막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하나님 얘 하나님 아들이라며요. 그러니까 왜냐면 엄마의 이해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아들이 하는 걸 보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고 막 그 아들한테 그럴 순 없느니라 막 이러면서 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그래도 그걸 그 아들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십자가 이후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 초대교회 멤버 중에 있으셨거든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근데 그거를 저희가 보면 이 엄마도 보면 아빠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없었지만 최소한 그 기억하기라는 부분이 잘 데이터로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구나 라는 이제 묵상이 마침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서 그런 묵상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저도 도대체 아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묻고 이 아이의 특별한 행동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 행동을 아이가 계속 하는 거죠. 예. 근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이제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손은 안 올라갔는데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이가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하기가 저에게도 도움이 됐던 건데 그때 미국에서 아이를 기를 때인데 그때 왜 아기들은 이제 만화 캐릭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밥 더 빌더라고 그래서 한국에도 요즘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미국 만화가 한국으로도 막 오던데 건축가 아저씨 밥이라는 이제 의미겠죠. 빌더니까. 근데 이제 너무 좋아했어요. 그 캐릭터를. 그래서 아침에 이럴 때부터 노래를 막 밥 더 빌더
이러면서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생일은 그 밥 아저씨 얼굴로 케이크를 만들어주자. 과한 엄마, 적당함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잘 키운 게 아니라 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은 건데 저는 절대로 적당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울지 않게 하려고 저희 엄마, 친정엄마가 미국에서 한국에 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에 와고 싶더니 넌 무슨 애를 미친 여자처럼 키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왜냐하면 애가 울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처음에 어떻게 갓난아기가 울질 않니? 왜냐면 축축해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애보다 먼저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울지 않는다는 게 애가 순해서 울지 않는 게 아니라 엄마가 거의 이렇게 애를 그냥 안 자고 애가 눈을 이렇게 뜨고는 오죽하면 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제가 혹시 잠깐 졸걸라 이를 책임져 주세요 막 이러면서 키웠거든요. 근데 공부하듯이 애를 키운 거죠. 그리고 1년을 애를 땅에다 안 뉘었어요. 왜냐면 얘가 뉘니까 울더라고요. 네, 근데 얘는 이제 브릿지 베이비라고 이제 거꾸로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애가 안 울어요. 그래서 계속 밤에도 이렇게 하고 잤어요, 그냥.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하는 짓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4살 때도 밥 아저씨를 만들어주겠다고. 그 얼마나 아저씨 얼굴인데 만들기가 어렵겠어요, 빵으로. 9시간 걸렸어요. 아저씨 얼굴을 만들랴 또 그 천연 색소로 색소는 몸에 나쁘다니까 천연 과일 뭐 이런 걸로 다 왜 컬러풀로 아저씨 머리는 뭐 그렇잖아요. 모자 노랗죠. 머리 검은 머리 나와야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막 이건 아트다. 이건 완벽한 밥 아저씨 현현이다. 뭐 이러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너무 좋아했어요. 다음날 이제 미국은 친구들 다 집에 불러다가 이제 하니까 요즘엔 우리도 그럽니다만 그래서 이제 애들이 왔을 때 이 아저씨를 탁 보여내놓으면 우리 아들이 너무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애들 다 왔을 때 뭐 꼬칼코네 온갖 거 다 신나게 하고는 딱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더니 이 아이가 오늘은 내 생일이 아니야. Today's not my birthday. 막 이러더니 친구들 꼬칼코네 막 다 빼는 거예요. 근데 빨리 집에 가라고. 지금까지 너무 즐겁게 놀던 애가 얘들아 빨리 집에 가. 뭐 이러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죠. 물론 애들을 뭐 때렸거나 뭘 뒤엎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 자체가 파티를 이제 망치는 행위일 수 있는 거고 엄마들이랑 애들은 뻘쭘해가지고 막 갈 때 선물 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서둘서둘 선물 줘가지고 보냈어요. 얼마나 저로서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인 거죠. 이거를 보고 얘가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든 건데 그래서 제가 2세대였으면 진짜 말 그대로 등짝을 해서 때렸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걸 내가 어젯밤에 잠도 못 자면서 막 이러면서 이랬을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한 게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 그래 처음에 묻는 거라 그래 마리아처럼 묻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야 막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 버전은 아니면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할 말이 제가 너무 납득이 돼버렸어요. 0.5초 안에 밥 아저씨 얼굴에 칼 대기 싫어요. 그게 이 아이의 답이었던 거예요. 전 상상도 못했던 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밥 아저씨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 생일이라서 케이크 난도질이 되면 아저씨 얼굴이 다 이렇게 칼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생각의 한도 내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생각해 본 거죠. 차라리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뭐 다른 해결이 있었을 텐데 집단에는 오늘이 내 생일이 아니면 그리고 아이들이 빨리 돌아가면 그럼 이 아저씨 얼굴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막 난리를 쳐서 이제 애들을 보낸 거죠.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너무 납득이 돼서 그건 못 먹고 계속 보존하다가 그건 아이의 기억에서 사라질 때쯤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너무 또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만약 그때 제가 아이한테 붙지 않고 화를 냈다면 이건 아이의 평생 상처가 되었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를 무조건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의 그 행동에 대한 이유를 묻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 이렇게 묻고 난 거를 기억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는, 그다음부터 저는 다시는 쿠키도 사람 모양이나 동물 모양으로 만들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못 먹으니까 얘가.
그리고 어디 갔을 때 누가 토끼 모양 쿠키를 줬는데 받아서 울면 무슨 상황인지 알죠. 금방 이제 이 엄마는. 그래서 이제 해명해주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런 게 가능했던 건 바로 묻고 기억하기.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과 이제 그 소위 말해서 4세대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사회학적으로 공부하고 하면서 좀 외우시기도 좋고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하실 때 좀 기억하시기도 좋게 제가 요즘 이렇게 구호를 붙였어요. 3세대 부모님처럼 조정하려는 마음은 포기하고 포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포기하자 이렇게 붙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기억하기입니다. 기억하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기억하기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편의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했던 행동들과 우리가 물었던 것과 관찰했던 것과 이런 것들을 온전히 아이 시각에서 기억하는 거죠.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또 기록하기, 기획하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3세대가 넘어갈 때 이게 금방 안 넘어가다 보니까 괜찮아. 쉽게 넘어갈 때 3세대를 완전히 털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요. 기억하기가 어느덧 자꾸 기록하기가 되고 기록하다 보면 뭐가 보여요. 그러다 보면 이게 기획하기가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가려다가 다시 3세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소를 좋아하는 아이 이야기 안 해드렸죠. 제가 오면서 보니까 안 해드렸더라고요. 이 친구는 제가 댈러스에서 아이를 키울 때 제 옆집 사는 아이였는데 걔도 나름 엄청 특이했어요. 근데 소 있죠? 음매소. 소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가 댈러스 지역에 소도 많아요. 근데 그냥 그래서 많이 보이는 동물에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얘가 너무 오랫동안 자꾸 크는 동안에도 계속 동물책 같은 거 봐도 다른 동물은 안 보는데요. 소 그림이 나오면 정말 뚫어져라 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얘기가 엄마 소 보러 가요. 이제 그거죠. 근데 얘는 외국이니까 이제 영어로 얘기했겠죠. 그럼 이 엄마가 소를 데리러 가면 진짜 하루 종일 두면 돼요. 앉아가지고 소를. 그래서 엄마 참 힘드셨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두 번째가 사실은 이제 기다리기거든요. 이걸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건데 기억만 한 상태에서 잘 기다리길 잘못하면 기획하기가 돼버리는 수가 있는데요. 이 엄마 나름대로 기다리기가 쉬웠던 이유는 본인도 이제 막 유명한 작가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습작을 하는 소설을 쓰는 재능을 가진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소를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엄마는 옆에서 습작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저렇게 본인이.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재능맘이라고 표현한 게 아이의 재능만 발견하시지 마시고 육아기에 엄마도 아빠도 본인들의 재능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기다리기가 내 재능을 개발하지 않으면요 못 기다려요. 만약에 3세대 엄마처럼 거기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루 종일 질 때까지 애가 소원 보면 곱창 터지는 거죠. 그래서 3세대 엄마는 아이를 보지만 4세대 부모는 아이가 할 수 있게 판을 펼쳐주면서 그 시간 동안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자녀로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재능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건설해갈까를 생각하시는 부모죠. 그러니까 저는 그 엄마를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던 게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이 아이의 공존은 뭐 그 상황은 되게 쉬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애가 소보러 가자 그러면 전업 엄마, 그러니까 2세대 엄마일 수 있는 엄마인데 3세대로 안 가고 4세대로 가신 거죠. 전업 엄마인데 전업 엄마지만 자기 할 일을 어느 정도 개발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의 그 소위 취향과 관심사를 이렇게 해준 건데 그리고 저는 얼마 안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면서도 또 궁금했죠. 이메일을 서로 교환을 하는데 얘가 어떻게 지낼까? 그렇잖아요. 매우 독특했으므로. 이 아이는 이제 중학교 가면 소를 안 좋아하려나 했더니 이제 소에 대한 거의 리서치를 하기 시작한 거죠. 모든 그 논문을 읽어가면서 뭐 소의 생리, 소가 어떻게 하면 편안함을 느끼는지 뭐 별의별 걸 다 공부하고 고등학교도 막 소에 완전히 거의 소 박사가 됐대요. 소에 대해서는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뭐 아무도 그 막힘이 없이 막 다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는 더 많이 쓰는데 미국도 조금 좋은 대학에 가려면 갭 이어 이런 걸 좀 해. 이제 한 학기 동안 고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대학교 가기 전에 1년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뭔가 대안적인 거를 하고 그거를 이제 3세대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스펙 관리해서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능맘이요. 재능을 발견해 주는 게 3세대 버전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볼 때 얘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 그쵸? 뭐 갭이어 때는 뭐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3세대적으로 기획된 재능일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 아이가 대학 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나 대학 안 가고 소랑이 살면 안 돼? 이쯤 되면 정신과를 보내야 되나 싶을 정도죠. 근데 제가 이 엄마가 적당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적당함이란 그러니까 적당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절함을 찾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물론 소랑 뭐 질릴 만큼 살다가 다른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 결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살쯤 됐는데 안 걸으면 체크해봐줘야 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뭔가 조금씩 부모의 개입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 건데 그걸 전혀 놔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물어봤대. 우선 1년만 그러면 그 개비어를 활용해서 1년만 한번 그럼 소랑 살아보자.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1년 뒤에. 네, 그리고는 거기는 뭐 다 그 달라스는 뭐 여기저기 들판마다 소 키우는 분이 많으시니까 아는 지인에 부탁을 해서 1년 동안 거기서 살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엄마가 3세대 엄마였으면 이 엄마는 또 기다리다가 병을 얻죠. 화병이라는. 근데 이 엄마는 4세대 엄마였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자기 어습자,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1년이 그렇게 뭐 엄청 지루한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착 돌아와가지고 이 아이가 그래 1년 동안 소랑 살아보니까 어땠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가 엄마 제가 아무래도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대치동에서 특강 듣던 엄마들이 일제히 박수를 막 치셨어요. 네, 왜냐하면 아이의 생애 주기에서 진도는 고등학교 다음이 대학교라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드디어 얘가 대학을 가게 됐구나라고 막 박수를 막 쫙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여쭤봤죠. 얘가 어느 과를 갔을까요? 수의학과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 3세대의 발상,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3세대의 발상인 거야. 애가 소를 좋아했어. 소랑 1년을 살았어. 소를 먹고 자고 했대. 어떨 때는. 그럼 얘는 수의학과에 가겠구나. 또요? 식물학. 네? 식물학. 식물? 식물학? 학과. 동물은 안 되겠어. 거기는 뭔가 반전의 학과가 식물학과가 나왔는데 식물학보다 아이가 좋아하니까 뭐 생물학과라던가 아니면 그 왜 무슨 심지어 유전공학과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관련된 소와 관련된 어떤 과를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누군 축산학과라고 해서 소를 좋아한다니까요. 네, 도살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는 신기하게도 건축학과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궁금하시죠? 네, 다들 꼭 축사를 짓는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네, 자기가 봤더니 1년 동안 소랑 살아봤더니 소에 관련된 각종 분과 학문이 다 잘 발달을 했더래요. 사료도 제가 먹어보기도 했대요. 그래서 영양분이나 뭐 이런 모든 것도 다 괜찮고 소에 대해서 수의학과도 그 수의사들은 충분히 있고 소에게 많은 걸 제공을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축사가 전혀 생태환경적으로 소에게 편안한 모양으로 지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소가 쉬기 편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질 수는 없으니까 자기 생긴 잘 아니까 건축학과 가서 자격증을 따서 자기는 축사를 짓는 전문가가 되겠다.
라고 해서 축사학과 건축학과에 진학을 했다는 얘기를 이메일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참 이런 걸로 고민할 때라서 아 진짜 저 엄마가 적당맘 재능맘이구나. 그렇게 아이를 잘 관찰해가면서 적당히 또 기회도 주면서 아이의 재능도 발견해가면서 막 풀어놓진 않으면서 결국은 아이가 자기 길을 찾아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게 기다림이라는 건데요. 이 기다림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대학 전공 결정할 때까지? 평생. 이게 사실은 답은 평생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평생인데. 이런 사람 평생인데 이게 그렇죠. 왜냐면 이게 많은 부모님들이 대학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거를 기다려야지라고 생각하시고 1, 2년 늦는 것까지는 뭐 그래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근데 남학생들 경우에는 뭐 안 되겠다고 군대 간다는 친구들 있으면 아 그래 군대 갔다 와. 뭐 요즘 생애 주기가 뭐 100살을 넘어 120살이라는데 그래 갔다 와서 뭐 군대 갔다 와서 해도 돼. 요 정도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데 보통 어디서 한계치가 오시냐면요. 27, 8, 9 요 정도. 그러니까 30 되기 전에는 뭔가 인생의 형태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다들 폭발을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내가 너 기다려줬거든. 그건 기다려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벼르신 거죠. 네, 기다려주는 거랑 벼르는 건 되게 다른 것 같습니다. 벼르는 건 말 그대로 저거 어떻게 되는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평가하려고 보시다가 벼르시다가 빵 터지시는 거잖아요. 근데 기다린다는 거는 저희 그 정말 그러니까 천국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기다림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기다림 이런 걸 생각해보면 기다림은 말씀대로 끝이 없는 거죠. 그 기다리는 건 계속 기다려야 돼요. 예, 그랬더니 안 그래도 어디서 할머니 한 80쯤 되신 할머님이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손을 드시더니 언제 그때 끝이라는 얘기 없을 때 언제 몇 살까지 기다리면 가장 적당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이요 손자요 여쭤봤는데 그 웃으면서 얘기한 이유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 기다림에 상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저도 모르게 남편을 디스했습니다만 남편을 제가 보다가 깨달음이 온 게 제가 남편에게 엄청 화가 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7, 8, 9살부터 45세 정도까지는 제가 제 분노를 컨트롤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은 늘 항상 같았는데 항상 같았다는 건 늘 성실했다는 뜻이 아니라 늘 본인 마음대로 어쨌든 막 이랬는데 제가 초반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오히려 이제 대응을 못한 거였고 이게 딱 그때쯤 3040 그때쯤 되니까 그때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어서 되게 화가 나고 왜냐면 저는 배치 자체가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경력 단절을 10년 이상을 겪다가 남편이 저러고 집에 있으니 나는 어쩌란 말이냐면 이거의 분노까지 같이 더해서 그랬겠죠? 근데 그때 막 제가 화를 냈던 때를 분석해 봤더니 적어도 45에는 뭐를 했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져도 남편이 스펙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실력가여도 지금처럼 이런 상황으로는 안 된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무슨 상황일까 막 이러실지 모르지만 1편을 보시면 무슨 상황인지 대충 나옵니다만 아무리 늦게 가더라도 45에는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닥달을 했던 거죠. 제가 계속해서 뭘 해도 하라고. 지금 심지어 아들에게 하는 얘기 똑같이 했어요. 내일 갑자기 뭐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오늘의 너를 보면 내일 너를 알 수 있어. 약간 이런 이야기를 남편과 아들에게 이제 막 할 만큼 같이 할 만큼 닥달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저의 상한선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30이었던 게 저에겐 45이기 때문에 한 15년쯤 뒤에 있다고 해서 제가 더 넉넉하고 너그럽고 훌륭한 사람인 건 아닌 거죠. 저에게도 한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막말로 남자 나이 45세에 뭔가를 하고 있지 못하면 그 뒤는 뻔해. 약간 이런 게 저에게도 있었으니까 계속 닥달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봤는데 기다림이란 진짜 성격적으로 말하자면 일단 딱 모세만 봐도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예, 오래 살았지만 옛날에는 뭐 어려울지
그럴지 몰라도 요즘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큰일이 아니면 진짜 생애 기대 수명이 120살이래요. 예, 근데 120살까지 살았는데 40까지는 궁중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왕자님처럼 살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가 인류를 자기네 공동체를 위해서 잘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예,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뭔가 잘한 일은 뒤에 40년인데 세 번째 81세부터 굳이 말하자면 120살까지 했던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죠. 예, 그렇게 치면요, 진짜 저희가 뭐 끝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120살 치고 말하자면 예, 120살 치고 40까지 깨팔치다, 그 말하자면 이상하죠. 40까지 오냐오냐 한다 그럴까요? 80까지 헤매도 말 그대로 81세에 정신을 차려도 40년이에요. 그 저희 실성하는 데 쓰시는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뒤에 40년을 제가 못 보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부모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뭔가를 확 성취하고 보여주는 거를 내가 확인하고 가야겠다. 그건 사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과연 정말 진심으로 아이를 위한 마음일까? 아니면 나를 위한 마음일까? 즉 그거 있잖아요. 그 자식은 부모의 상급이라는 표현처럼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뿔이 높아지고 내가 으쓱거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아이가 뭐 늦게라도 뭐 진짜 마지막 2년을 잘 살아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기다림이란 진짜 말 그대로 상한선을 지어놓은 기다림은 어떻게 말하면 그 부모의 기다림, 다른 데는 기다리지 않죠. 회사나 뭐 이런 오죽하면 희망퇴직을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사람들한테도 적용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말 불과 한 4, 5년 전까지는 희망퇴직은 보통 이제 임원직까지 올라갈 수 없는 정도의 직급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예상 가능한 이제 뭐 연봉들을 좀 쳐주시면서 이렇게 본인이 원해서 나오시게 하는 그런 방식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입사한 지 1년도 안 되는, 1년밖에 안 되는 친구한테도 평가를 해보고, 그러니까 안 기다려주는 거죠. 자체 평가를 해보고, 얘 안 되겠다 싶으면 너 뭐 대놓고 싹수가 노라니까는 얘기는 안 하지만 희망퇴직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땅에서 기다려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사람으로서 이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계속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을 고르시오 하면 전 당연히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야말로 계속 기다려주면 좋죠. 기다려주되 그거는 부정적 기다림이 아니라 계속 긍정적으로 이 아이에게 힘을 북돋으면서 하는 기다림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다림도 아이 봐가면서 이제 적당하게 하셔야 되는 건데, 저희 아이는 저랑만 둘이 맨날 관계해서 그런지 그 댈러스라는 동네가, 그러니까 댈러스 센터는 안 그러겠지만 제가 있던 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인데요. 이렇게 약간 우유 하나 살려고 해도 막 120km 밟아서 30분 가야지 사고 막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차 한 대인데 남편이 타고 출근하면 이제 애하고 저는 이렇게 고립되는 거죠. 네, 완전 고립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지역 자체가 아시아 사람이 많지 않은 백인이 많은 동네였기 때문에 또 엄청 더워요. 거기는 한 40도 넘는, 그 섭씨 40도 넘는 날이 120일 연속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동네라 밖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제 안에서 막 놀다가 해 질 무렵 이럴 때 잠깐 놀이터 걸어서 갈 수 있는, 갔다 올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애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모든 말을 하다 보니 애가 너무 인문학적이 되었죠. 그러니까 아이 언어가 아니고 좀 어려운 단어들을 저도 모르게 자꾸 쓰고 있는 거죠. 말을 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 기대하기를 제가 아이 버전으로 자꾸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넌 의사가 되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가 되게.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인문학적으로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예 아가야 너는 그 밥 아저씨 얼굴에 그렇게 칼이 되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생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 감수성이 섬세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너의 그런 마음이 어떤 새로움을 가져올지 참 기대가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한 거죠. 근데 얘는 계속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잘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는 우리 집이 다 꽃게탕을 엄마랑 하고 싶어서 널 데리고 오랜만에 한국 마트에 갔는데 달랐어요. 꽃게를 보자마자 귀여워, 키워 그 말에 엄마가 그 꽃게 3마리를 데려다가 키웠잖아? 걔들이 그 개거품을 물고 찍을 때까지 근데 그거 키워놨더니 못 잡아먹겠더라고요. 예, 그냥 묻어졌어요. 꽃게 3마리 막 이렇게. 근데 뭐 이런 얘기를 말하자면 기억하기랑 기대하기는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 딸은 아이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안 준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꽃게 3마리도 그거를 진짜 너랑 못 맞춘 꽃게라서 못 먹겠다는 그 예쁜 마음이 이 땅에 어떤 걸 가져올지 참 엄마 기대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느덧 이 기대가 쌓이다 보니까 중학교쯤 오니까 애가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왠지 이 기대는 그냥 뭐, 야, 너 의사 되란 말이야. 뭐 이런 기대보다 훨씬 큰 것 같고, 왠지 우주적이고 막, 더 사회적일 것 같아서 자기가 평범하게 살면 엄마가 되게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네. 이 기대의 언어들을 담는 게, 저도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게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 아이는 뭔가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금과 선이 확실하지 않은 어떤 것. 근데 내가 뭔가 새로운 금을 만들고 새로운 선을 만드는 막 인류의 막 지도자적인 그런 사람이 되길 우리가 바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애가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얘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길렀다고 생각했고, 아이에게 그렇게 엄청 스트레스도 안 주고 공부 스트레스도 저희 시어머니가 3세대시라고 했잖아요. 앞선 3세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 3세대가 답이라고 생각하셔서 정말 어머니로서는 어머니의 최선이셨을 텐데, 예를 들어 얘 초등학교 2학년 같은 때는요, 그 하루 종일 영어로 말하는 그 영어 스쿨을 저한테 물어보시지도 않고 여름방학에 2개월짜리를 그 당시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내시고 어머니가 내신 거죠. 그러니까 30대 부모님들은 수학쓰기로 되시는데 어머니가 내시고 그거를 신청하시고 저보고 하라고 그러셨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애정이잖아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이 초등학교 2, 3학년 때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근데 지난번에도 아시지만 한글도 아직 예, 겨우겨우 기고화하는 게 어려운 아이를, 근데 어쨌든 여름방학에 막 돈을 너무 많이 내셨으니까 제가 안 갈 수는 없고 첫날 아이를 데리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엄마들은 3세대 엄마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등급도 A, B, C, D, E 등급 하면 우리가 왜 B 등급인가요? 막 이러고 화를 낼 것 같으니까 어느 등급인지 모르게 반 이름을 붙였어요. 보스턴 반, 시애틀 반, 뉴욕 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앉아서 보스턴이 뉴욕보다 낫지 않아? 막 이러면서 본인들끼리, 왜냐면 근데 3세대 엄마들인 거예요. 저희가 한국 도시니까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보스턴 반이 최고일 거야. 그래도 뭐 시티를 보면 뉴욕이 막 어디든 엄마들끼리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은 무슨 근거인지 모르지만 보스턴 반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만 하루를 살고 나오더니 걔가 엄마 나 여기 계속 다녀야 돼? 막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래도 어떡하니, 할머니가 이렇게 끊어놓으신 건데 일주일만 일단 다녀보고 얘기를 해보자. 깜짝 놀라. 일주일 만에 원형 탈모가 왔어요. 와, 일주일 만에 머리가 빠지는데요. 여기가 숭덩숭덩 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 거가 얘는 이거 원래부터 저는 아닌 걸 알았지만 얘는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게 입시비인가 봐요. 제가 처음으로 받은,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안 해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가서 얘랑 하루 종일 딴 데서 놀고요. 오고 이런 건데 보스턴반 선생님을 포섭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수료증을 주거든요. 근데 2달 하고 수료증을 주는데 우리 시어머니 분명히 확인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요, 제가 아무런 다른 범법 행위는 하지 않을 테니 수료증만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된대요. 그래가지고
두 달 나머지는 계속 이제 애랑 놀고 수료증을 받아왔던 그래서 어머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름도 기억나요. 마콜령. 어쨌든 그 어머니가 그 모든 받아온 것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걸어 놓으셨거든요. 마콜령 이렇게. 근데 아들이 아직도 기억해요. 뭐 그때 엄마가 날 살렸어 이러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로는 살았는데 일단에는 우리 엄마는 할머니랑 기대가 달라. 그러니까 막 저런 식으로 해서 막 서울대 가고 막 유학 가고 그래가지고 막 유명해서 이거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겠어. 우리 엄마 보니까. 근데 뭔가 계속 기대를 하고 있긴 해. 이거 뭔가 더 크고 더 무거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미처 이렇게 세밀하게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 입시쯤 되었을 때 이제 파악이 됐어요. 내가 펑펑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왜? 대학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지식교육을 하는 데고 그걸 통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지. 근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굳이 지식교육을 통해서 먹고 살 일을 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럼 너는 뭘 해서 먹고 살 거니? 평생 엄마가 너를 먹여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면 한단다. 그랬더니 그렇긴 한데 자기는 약간 이 상업 쪽을 좀 택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상업 쪽은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충분히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꼭 대학을 나올 필요가 자기가 무슨 뭐 엄청난 중개 무역상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제 화를 많이 내잖아요. 그죠? 사실 엄마는 상업 쪽은 특별히 네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아니? 자기 휴대폰을 팔고 싶대요.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휴대폰이니? 그랬더니 휴대폰 파는 사람은 먼저 최신 기기를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신 기기를 뭐 계속 보고 싶으니? 그랬더니 그거 보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 기기들. 그래서 그냥 기기 보는 게 재밌니? 아니면 그걸 찍으려고. 왜냐면 제가 기억하기에 따르면 이 아이는 뭔가 이렇게 찍어서 기록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 레고도 친구들은 레고를 만들잖아요. 얘는 레고 캐릭터들 있죠. 손 이렇게 된 애들. 걔네들만 모아가지고 걔네들로 스토리를 만들고요.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서 지 블로그를 운영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길래 물어본 거죠. 너가 휴대폰 자체가 관심이 많은 거니? 아니면 그런 기록물들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니? 그랬더니 후자래요. 그래서 그럼 사실 너는 너가 생각하고 관찰하는 거를 아주 영상물로 잘 담아내고 싶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자기도 근데 미처 생각을 못하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거 관련된 거를 한번 조금 공부해보면 어떠니? 그랬더니 그것도 대학은 안 가도 될 것 같대요. 곧바로 현장 투입해도 될 것 같대요. 그래서 맞긴 한데 그래도 그럼 대학교 2학년까지만 다녀보고 결정을 해볼까? 그 대신 과는 네 맘대로 정하되 그걸 할 수 있는 과들을 정해봐. 그러니까 시각을 기르는 과를 하든 테크닉을 배우는 과를 하든 그거 관련된 걸 해봐. 그랬더니 이제 뭐 여러 개의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쳐서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은 도시사회학이에요. 왜냐면 다큐멘터리 찍는 걸 좋아하고 이제 뭐 그런 서민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해서 어쨌든 그걸 하고 있는데 근데 영상 동아리반에 들어가 있고 이제 뭐 요즘에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다가 저희 군대에 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시어머니는 굉장히 실망하셨죠. 예, 이런 특별한 게 뭐 법학, 의학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었던 게 결국은 이 아이가 영상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싶다니까 들으시더니 그래 봉준호처럼 되자 이렇게. 왜냐면 그게 어르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기왕에 할 거면 봉준호처럼. 근데 이거는 정확히 상세계적인 상상력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이 모든 과정을 드디어 깨달아서 요즘은 그 짐을 덜어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건 이거 정말 우주 전체를 막 선도하고 이끌어갈 그래서 위대한 위인 뭐 100명 이런 데 나올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바로 이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나의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성품을 잘 살려내고, 그러니까 나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서 막 그 강제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 힘으로 여력이 된다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한 명을 살리든 누구를 더 영향이 되면 더 많이 살든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시선과 능력을 갖는 것, 그거 정도를 엄마는 나에게 기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가 기대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기대하기란 이미 이제 2개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대가 3세대적인 기대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아실 거. 왜냐면 아이들은 기대를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세대를 키운다고 그래서 부모가 전혀 아무런 기대를 안 해준다면 자란다는 건 말 그대로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키가 자라고 뭐 이렇게 생각이 자라고 이런 것처럼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4세대는 아니지만 대안적으로 아이를 기른다고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자극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끌어냄? 이런 거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과 선을 갇히게 안 키우겠어요. 생각은 폭발하는 거라며요. 폭발하게 둘래요. 네가 알아서 폭발하렴? 막 이렇게 해버리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저는 그건 어른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왜 어른인가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선생이 왜 선생인가 생각해보면, 부모도 사실은 제일 처음 선생이잖아요. 먼저 살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트라이얼 에러를 알고 있고, 그래서 어느 만큼이 저 아이가 넘어져 보고 쓰러지고 해가면서 본인이 깨달아야 될 부분인지, 어느 정도, 어디는 저건 너무 치명적이고 이 아이가 헤쳐나갈 수 없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대하기라는 부분은 아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난번에 그것처럼, 아니 화평케 하는 아이, 그 화평케 하는 재능 좋아요. 그 재능 참 좋지만 제가 사실은 팩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평케 하는 것만으로 못 살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독자는 못 살거든요 분명히. 그쵸? 그래서 우리 아이가 화평케 하는 재능이 있다고 그것만 계속 너는 화평케 하는 재능이 있으니 그냥 잘 살아보려? 하고 아무런 개입을 안 해버리면, 물론 이 아이가 너무나 운이 교회에서 운이 좋게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의로 신의 교우심으로 밖에서 돈을 벌고 재화를 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화평케 하는 것을 매우 훌륭한 가치로 생각하는 배우자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그런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하고 함께 뭐 공동살이를 하기로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다양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얘가 단독자로 계속 있을 경우에, 그럼 이 부모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재화를 제공하실지 몰라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대하기에 많은 부분은 이거야말로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 아이가 적절하게 버텨낼 수 있는 선에서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을 만큼의 기대는 해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이를 막 너무 가두는 기대는 아니어야지만, 나는 어른으로 성장해야 되는구나. 그저 영원히 내가 아이여도 괜찮구나가 아니라, 부모님은 내가 말하자면 그 기대가 이제 점점 형태를 갖추어 가겠죠. 저희 아이도 겪었었던 거지만 본인이 오해할 수도 있었지만 저랑 대화하면서 아니었구나를 또 깨닫고, 그 과정 중에서 부모님조차도 기대하기의 내용들을 수정해 가더라도 최소한 그 아이가 성장해 갈 수 있을 만큼의 기대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대학교육이 뺏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교육 하신 분들, 이제 아이들이 1세대 대학교육 하신 분들 아이들이 지금 빠르면 30대 이제 진입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대부분 대학교육 하신 분들은 또 하필 많이 배운 부모님들, 이 대학교육에 1세대 대학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진입을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되는 건 애들이 무책임해요. 엄청 자유롭고 엄청 창의적이고 엄청 대안적인데 돈은 여주고 누가 대줘서? 부모님이 대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여전히 일을 벌리고 여전히 뭔가를 하겠다 그러고 이건 뭐 좋은 일이에요, 사회에 훌륭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든든하다? 어머가
제 주변에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은 1세대 친구들이. 그래서 이 기대에는 분명히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땅에서 최소한의 생존이라는 거를 고민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저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막 아이를 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생각해보고 아이가 고민해보고 또 적정한 시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시도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가 단독자로서 완전히 생존이 모든 아이들이 모두 가능한 세상의 가치가를 놓고 보면 세대는 너무 아무럽니다. 왜냐면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지금 인공지능과 유전공학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이 둘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은 그냥 과학 발전이 엄청 획기적이 되었어가 아니라 이제 인간의 지성, 그러니까 인간이 1, 2차 산업혁명으로 물리적 힘은 더 이상 안 써도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성으로 여지껏 살아남은 건데, 지성으로 살아남을 필요가 말이 이상해졌는데요. 지성이 그다지 인간의 지성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으로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한 거죠. 2045년, 50년쯤 되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이렇게 많이 지성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그런 세상은 곧 도래할 거고, 우리 아이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을 때에 이 아이들이 생산노동이라는 걸 통해서 생계를 다 유지할 수 있는 사회는 도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런 사회가 되면 이 아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공존이라는 가능성을 놓고 서로 이제 말 그대로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지막 기도학인데요. 네. 근데 다 정리가 된 거죠. 제가 하다 보니까 기억하기, 기대하기, 기다리기, 기도하기인데, 제가 아까 하다 보니까 두 번째랑 세 번째 순서는 이제 바꿨는데 상관없습니다. 네 개인데, 기도하기는 물론 내 아이가 잘 양육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도야말로 범세계적이어야 되고 우주적이어야 될 것 같은 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예, 왜냐면 우리까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살았잖아요. 적어도. 근데 우리 다 30년만 뒤로, 시계를 뒤로 가면 과연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회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무조건 뭐 화학 나노학과 보내고 유전공학과 보내고 뭐 컴퓨터 공학과 보내고 이것만이 답은 아닌 세상이 올 건 너무나도 뻔한데,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기도에도 다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인간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간성을 갖게 길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주체성, 관계성, 창조성 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이 세 가지를 잘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낸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해서 이 세 가지를 잘 가진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새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즉 자기만 살겠다고 다수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삶의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것이 너를 살려내는 것과 함께 가는 선택을 고민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자라도록, 이 아이가 나중에 n분의 1로 투표를 하는 애들이 있어. 그 투표의 선택 결과를 받아서 정책을 결정하는 애가 될지, 그건 우리 부모로서 알 수 없는 거지만 표를 행사할 때도, 그쵸? 그리고 그 표를 받아서 만약에 데스크에 앉는다면 의사결정을 할 때도 그거 폭파용 드론 보내? 그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다 그냥 쓸어버려. 그게 더 효과적이야.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될 아이. 이거 길러내는.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진짜 말 그대로 커다란 의사결정을 해드릴 때 죽이는 결정을 할 수 없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해도 생명을 죽이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성원들로 그러니까 길러내야 된다면 이 부분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해도 벌써 1시간 3분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우리 대복교회 3040 특성을 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좀 쉬고 나도 질문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는데 그건 쉬고 나서 들으시면 훨씬 더 집중을 하실 것 같아서 한 뭐 5분에서 10분 사이 쉴까요? 예, 예.